오늘의 플러스 난카이 해구의 대지진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본이 몇 달 전에 거대 지진주의보를 이례적으로 발령했다가 그 뒤에는 뭐 대지진이 안 일어났는지 그 주의보도 아마 이제 발령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직 그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제 얘기뿐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난카이 해구의 지진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난카이 해구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남쪽 남단의 위험도가 높은데 네. 지난 지진이 이 남쪽 남단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지진으로 연결되는 전조가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 네. 그 우려는 이제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거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난카이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어딘지부터 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예, 일본을 보면은 호이슈라고 하는 일본 중심부에 있는 섬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동경이 있습니다. 예. 이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을 따라서 쭉 발달한 해안선, 이곳을 이제 난카이 해구라고 부르는데요.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동경이 난카이 해구의 가장 북단에 있고 그 남쪽으로 쭉 연결된 해안선 일대를 말하는데요. 이 동경 일대를 난카이 해구 중에서 토카이 지역이라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남쪽은 토난카이, 그보다 더 남쪽은 난카이 지역이라고 또 지역을 더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네. 이 세 지역을 통칭해서 난카이 해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은 그동안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 지진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발생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지진들이 이 토카이 지역이나 그다음에 난카이 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 와중에서도 이 난카이 해구의 난카이 지역은 지진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이제 추정이 됐던 곳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던 그 쓰나미 현상도 이 난카이 해구인가요? 아니면 그건 다른 데인가요? 네, 그 동경보다 더 북쪽은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있고 네. 이곳은 이제 일본 해구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바로 이 일본 해구에서 발생을 했고요. 예.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은 그보다 남쪽인데 오히려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전부터 더 우려가 됐던 지역은 사실 난카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큰 피해가 거기서 발생을 했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을 자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위험도가 더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난카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처럼 굉장히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횡으로는 한 400km, 예. 깊이로는 한 300km가 되는 굉장히 거대한 면적이 쪼개졌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 9.0이라고 하는 초거대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별로 쪼개질 때 예상하는 것은 아까 이제 토카이, 토난카이, 난카이 지역이 부분 쪼개진다면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난카이 지역이 워낙에 넓은 면적이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예. 연쇄적으로 쪼개지게 된다면은 8.0 지진이 연거푸 지역별로 쪼개지게 되고 모든 지역이 쪼개지게 될 때 동일본 대지진에 능가하는 규모 9.0 지진이 될 거라고 일본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지 않은 피해로 연결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하고 예. 동경도 이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근본적인 이유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누구는 지진이다, 화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 한 번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으로 구성된 데는 지구 내부가 굉장히 뜨거워서 열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네. 지구 내부의 멘틀이라는 곳에서 이 열이 순환하게 됩니다. 열이 순환하게 되면 열 순환하는 곳 가장 지구 외곽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껍질이 열 순환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지각판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지각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하는데 이 부딪히는 곳이 판의 경계부라고 하고요. 예. 일본 열도는 공교롭게도 이런 판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태평양판이 충돌하고 그 아래쪽은 이제 필리핀판이 충돌하고 있는데
판과 판이 충돌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충돌하면서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지구 내부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때 부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 지진이라 하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거대한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네. 땅을 크게 흔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 둥둥 떠 있는 판들이 부닥칠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송경제에서도 화산 전문가도 한번 나와서 제가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화산을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느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대안이 있다. 뭐 미리 구멍을 뚫어서 좀 스팀을 일종의 빼준다 이런 것처럼 지진도 그 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부닥칠지를 아는데 뭔가 그 에너지를 미리 살짝 분출해 놓는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물론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미리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의 한쪽 면 길이만 하더라도 수천 킬로가 되는 면이 그렇겠네요. 이제 충돌을 하고 있고,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모든 곳에 쌓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에너지를 뺀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진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 혹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줄 분명하게만 안다면 미리 그곳의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또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줄 안다면 내진 성능을 강화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최선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불행히도 지진을 예측하는 것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게 현재로는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학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쌓이니까 이곳에 지진 규모 얼마짜리 에너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지진이 발생할 거다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문제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난카이 해구도 향후 30년 내에 규모 8점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80%가 상당히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예. 안 날 20%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언서티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시기적으로 어떤 곳에 그 시점을 명시할 수 있어도 거기서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일들이 지질학적으로 보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동경에 큰 지진 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여기 지진 날 거니까 이 지역 비우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라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생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대피하겠지만 이게 10년 후거나 20년 후면 그 안에 삶의 터전을 당장 버리고 이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진 날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 정보가 아주 정확하지 않다면 네. 불필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지진 정보가 예측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 지진 정보라는 걸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육지에서 나는 지진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나는 지진이 전달되는 거니까 저 바다상에 어느 순간 갑자기 지진이 팍 났어요. 그러면 본토에 바로 알려줘서 대비를 한다면 그러면 문제 없는 정도의 시간으로 이게 파장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거의 즉각적이다 보니 그건 의미가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진행자께서 아주 지진 조기 경보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지진을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현재 인류가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어프로치가 지진 조기 경보라는 겁니다. 예. 지진이 발생하면 빨리 그 사실을 알려서 지진 발생한 곳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곳은 대비라도 하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제 신간센이나 고속 전철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거나 원자력 발전소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셧다운 시키거나 그러니까 기차의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지만 시켜도 그 단 몇 초가 엄청난 그 인명 피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기경보 제도를 쓰는데 이 조기경보 원리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 P파의 속도는 초당 한 6km/s 속도로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예. 이동을 하기 때문에 10초만 되더라도 한 60km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60km 떨어진 지역은 1초 만에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큰 지진 났네 해서 지진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후방에 그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거죠. 예. 지진 났으니까 빨리 셧다운 시키고 기차 멈춰.
그게 이제 불과 몇 초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한 5초 벌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초요. 예, 왜냐하면 피파로는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예. 피파 뒤에 따라오는 S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 파가 피파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 지진 피해는 주로 S파보다 2에서 일어나는데 네. 이 S파는 피파보다 더 느려서 초당 한 3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S파가 도달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방 지역은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예. 불행히도 이제 지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전방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감이 있습니다. 지진을 탐지하고 빨리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그 지역은 약간 포기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 지진 조기 경보에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나름대로의 5초만 해도 진짜 많은 대비를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니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조기 경보에 대한 진화 발전도 일본도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나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요. 오늘 일본 얘기 나누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밤에 지진 경보 알려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비교하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진 조기 경보를 공식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가 사실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터키, 대만 등에서는 이 조기 경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진 다발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경보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을 할 때 우리나라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4.0만 되더라도 이것은 사람들한테 우려가 되는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보 형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 조기 경보의 단점은 뭐냐면은 빠르게 계산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지진의 위치라든가 지진 규모의 부정확성을 늘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소수의 지진계에 걸린 자료를 가지고 규모를 측정하고 위치를 측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정확성이 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알리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진 조기 경보에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난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이제 규모에 많은 오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알리게 되면서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조기 경보를 하는 그 시차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본에 비해서 그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초기에 우리가 이제 경주 지진 때도 보면은 이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지진파가 거의 한반도를 이제 웬만한 지역은 쓸고 갔어요. 예.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서울에 이미 지진파가 도착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지진 그 발생했던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초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20여 초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진 조기 경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5초 이내에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매우 단축이 돼서 최근 들어서는 10초 이내로 그 시간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시스템이 더 개선된다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네. 일본이 이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은 해역에도 지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해저 지진계를 다수 깔아놓고 육지에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하는 바다에 깔은 지진계를 활용을 해서 빨리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진계가 다 육상에만 있거든요. 해저 지진계를 몇 대 운영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 케이블로 연결되다 보니까 오로 작업으로 잦은 손상을 입고 이거 복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해서 활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인 거죠. 네. 어찌 보면 지진 조기 경보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5초 이내 경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큰 지진은 진짜 빨리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는 뭐 지진 관련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런 노력을 할 정도라면 이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진도 9 뭐 아니면 8 그럼 그냥 숫자가 높으면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만 알지만 그게 우리가 체감하게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면은 서 있기가 힘들다든가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지진은 강도에 따라서는 규모와 진도라는 개념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렇게 따질 때는 규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진에 대해서 규모값은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지진이라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피해가 크고 먼 거리에서는 피해가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 지진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을 우리가 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 1, 2, 3, 4, 5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진도 10이면 그 지역이 폐허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도 1이면 인간이 느낄 수도 없는 정도의 흔들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진도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진도는 진도 한 5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이 진도 5 정도 되는 진도를 만들어내려면 규모 3 정도 되는 지진이 바로 이 진앙지에서 바로 느끼는 정도가 진도 5까지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7이었는데 네. 이 진앙지에서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을 해보니까 진도 한 8 정도 되거든요. 이 진도 8이면 웬만한 건축물 우리나라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웬만한 건 다 피해를 보는 엄청난 지진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유적지가 상당수 이제 파손이 되고 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진도에 대해서 어느 진도까지 그건 그 땅의 흔들림 정도인데요. 이 땅 흔들림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견디게 할지가 바로 각 국가마다 쓰는 내진 성능 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내진 성능 등급이 다르고 우리나라에 쓰는 내진 성능 등급이 다르거든요. 일본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하니까 요구되는 내진 성능이 훨씬 높고 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낮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의 내진 성능과 관련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랑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군요. 도량형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유지하고 있는 내진 성능 등급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목표로 하는 내진 성능 등급이 다른 거죠.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물론 지진의 강도 규모가 굉장히 컸을 때도 다 견딜 수 있는 내진 성계를 아주 탄탄히 해주면 좋지만 이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수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에 맞춰서 내진 설계를 맞춰놓나요? 네, 아까 이제 일본 원자력 발전소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예를 들었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피해를 당시에 보긴 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를 일으킨 주 원인은 지진 해일에 의한 침수와 그 단전 그로 인해서 원자로가 폭발되게 되거든요. 네. 열이 올라가서. 그런데 실제 지진동에 의해서 원자로가 파손되진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 지진동에 의해서 원자로가 견디게끔 디자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그 피해를 본 지역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흔들림을 보면 무려 1.0G, 이 G는 중력 가속도 G인데요. 1.0G를 넘어서는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1.5G 정도 관측되는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건축물도 견딜 수 없는 흔들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내진 성능을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곳은 0.3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네요. 그러니까 1.5G 흔들림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그리고 방사능 피폭을 받을 만한 정도의 수준일 텐데 그것은 각 지역에서 예상되는 지진동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이력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이곳에서 1000년에 한 번 혹은 2000년에 한 번 발생 가능한 최대 흔들림은 어느 정도겠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2000년에 한 번 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정도의 흔들림을 견딜지 아니면 2000년은 좀 과하잖아. 이거 한번 지어서 한 500년도 채 못 쓰는데 50년도 못 쓰는데 한 500년만 견디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해서 500년 할지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0.3G가 적합하다라고 쓰고는 있지만 이게 사회적 합의가 우리는 절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국가로 원한다면 조금 내진 성능을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 변화에 따라서 내진 성능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난카이 지역 좀 더 도쿄에 가까운 지역으로 에너지 수급 체계가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난카이 해구에서의 지진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일본에서는 거기에 부합해서 어떤 내진 설계로 이런 에너지 설비를 구축했을까요? 이 난카이 해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일본 내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지목이 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규모 8.0 정도는
한 100년, 150년을 주기로 해서 지역을 바꿔가면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네. 그러니까 이 해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 해안가로부터 한 150km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 피해보지 않을 정도의 내진 성능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구가 연쇄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전체가 더 쪼개지게 되면 규모 9.0이 되는데 예.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규모 8.0과 9.0이 단위는 한 단위지만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규모 8.0짜리가 32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규모 9.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규모 8.0에 맞춰놓은 내진 성능은 9.0이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진이 발생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난카이 해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여쭤보면 얼마 전에도 뭐 작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경보도 발령했었고요. 그러면 이런 작은 지진이 근래 자주 일어나면 큰 지진의 전조다. 그리고 아주 더 큰 지진의 전조다. 뭐 이런 산식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진학적으로는 작은 지진이 많아지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진 발생 규칙을 이제 여러 규칙을 따져보면 나온 산식인데요.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배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단층은 조금 더 안정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일부 맞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 예. 이유는 뭐냐면 단층대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잔지진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잔지진들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우리가 우표를 보시면 우표 둘레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예. 이 구멍은 왜 뚫려 있냐면 우표 쉽게 찢으라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작은 지진은 이 우표 주변에 구멍 뚫는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을 작은 지진이 뚫어놓게 되면 크게 우표를 찢는 일이 너무 손쉬워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작은 지진이 에너지를 배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큰 지진을 쉽게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아지는 건 이러다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충분치 않으면 예. 우표가 안 찢어지겠죠. 예. 그래서 잔지진만 막 나다가 그건 에너지만 해소한 거죠. 네. 그리고 말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작은 지진이 많아질 때는 큰 지진이 발생을 반드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난카이 해구 근처에 있는 곳에서 잔지진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몇 차례씩 더 있다라고 하면 아주 큰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카이 해구에 지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은 지진은 셀 수 없이 났고요.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만 따져봐도 26차례가 지금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규모 제일 큰 지진이 경주 지진이 규모 5.7이었는데 네. 그 정도 급의 지진이 지금까지 난카이 해구만 따져보면 26차례가 야.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바로 난카이 해구의 제일 남단, 큐슈의 남단 쪽에서 지진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작년 8월에 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초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것을 최초로 발령을 했어요. 예.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었는데 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작년 8월 8일쯤에 규모 7.1 지진이 바로 가장 우려되는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지진이 발생한 게 왜 초거대 지진 주의보냐 하면 바로 응력이 제일 많이 쌓여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지역에 조금 미흡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걸로는 예.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법한 예. 에너지의 지진이 발생하니까 이 지진에 의해서 큰 지진이 연동되면서 부서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사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이미 관측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동일본 대지진 때 보면은 2011년도 3월 11일에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전에 3월 9일이죠.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그 위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예상 가능한 정도의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더 큰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네. 거예요. 날만한 지진이 났고 에너지는 충분히 해소됐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지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난카 해구에서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규모 7.1이 났으니까 얘 때문에 연쇄적으로 난카이, 토난카이, 톡카이가 연쇄적으로 부서지는 거 아닌가? 그럼 9.0도 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경보를 내려야겠다 해서 위험 경보를 내렸던 거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 똑같은 지역에서 규모 6점대 지진이 다시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다시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아직 그런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험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일본에 요즘 관광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처럼 그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그와 같은 엄청난 뭐랄까요 재난이 도쿄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난카이 해구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사실은 이 난카이 해구의 북단 끝과 남단 끝이에요. 네. 이 북단 끝이 바로 동경 일대거든요. 동경 앞바다 이 토카이 지역에서 그동안 지진이 난 지가 되게 오래됐고 이곳의 하부에 응력이 쌓여 있는 게 여러 과학적인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난카이 해구의 남단 끝이 또 다른 지역인데 지금 지진들이 막 빈발하고 있는 것은 난카이 해구의 남단 끝인데 네. 이 토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동경 앞바다 지역도 오래전부터 지목이 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이 동경 하부는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것이 동경 밑을 이렇게 지나쳐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카 지진이라고 해서 거대한 단층이 일본 동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네.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7점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설명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바로 아래 한 30km 이내에서 규모 7점대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일본 동경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경에 사는 주민들을 조금씩 외부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신축 증축하겠다는 건축물들에겐 동경권에서는 그 법적 허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자꾸 허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예. 왜 동경의 수도를 잡았는지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동경 일대에서 지진 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네. 큰 지진도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동경 일대에서 큰 지진 난 사례도 있고 하니까 네. 그때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 지역에서 지진 나는 게 이례적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으로 보자면은 사실 교토 지역이 예. 가장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토 지역이 오래전부터 수도로 활용되는 바로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동경에 자리 잡게 되면서 예. 이런 지진을 계속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말씀 주셨을 때요. 수직 지진 뭐 이런 표현을 네.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진이라는 게 옆으로도 지진이 일어나고 위아래도 일어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에는요. 그냥 밑으로 푹 커지면 건물이 그대로 내려앉으니까 네. 이건 안전하고 옆으로 흔들리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요? 어느 게 위험합니까? 만약에 단층대 근처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 무너져 내리거나 솟구쳐 오르거나 옆으로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바로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있는 단층은 지표로부터 아무리 가까워 봐야 예. 한 5km 지하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응력이라는 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는 응력이 쌓이지 않고 바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하 지진이라고 하는 이 단층이 존재하는 위치가 네. 이 지표면으로부터 한 20km 하부에 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단층 면이 지표까지 다다를 수도 있고 다다르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예. 거죠. 만약에 지표까지 다다르게 돼서 단층 면이 드러나면서 쪼개지게 된다면 그 단층 면 때문에 건물이 넘어지거나 솟구치거나 내려앉거나 하는 일이 다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보는 지진 피해는 단층 면이 직접 움직여서 보는 피해는 거의 없고요. 예. 그거는 단층 옆에다가 건물 지을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진 피해라고 하는 건 지진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 지진파는 단층 면에서 떨어진 곳까지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땅을 흔드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땅이 무너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흔드는 겁니다. 네. 땅을 흔들 때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고 옆으로 흔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아래로 흔드는 게 위험합니까? 옆으로 흔드는 게 위험합니까? 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예. 수가 있는데요. 어느 방향이든 크게 흔들리면 다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교과서에는 보면은 S파가 옆으로 흔들려서 건물은 옆으로 흔들리는 거에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설명이 조금 잘못된 거고 예. 어느 방향이든 크게 흔들리면 예. 건물에는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예.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그 예.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우리 영화에서 봤던 뭐 그 영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본 열도가 다 물에 가라앉는 뭐 이런 영화들도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일본이란 나라는 아주 장기적인 시기로 봤을 때는 뭐 이 거대한 지구의 지진판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예. 그런데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때 예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평양판이 일본 네. 열도를 물고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네. 그리고 지진이 나게 되면 부서지면서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 밑으로 쓱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지진 나기 직전까지 현상은 이 태평양판이 일본판을 물고 들어가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진도 안 나고 계속 물고 들어가면은 사라지겠죠. 네. 그런데 지진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태평양판이 일본판 밑으로 부서지면서 얘만 들어가고요. 네. 얘는 솟구쳐 오르는 일이 아. 벌어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일본판은 아무리 지진이 많이 나더라도 예. 이 사라질 일은 없는 상태가 되는 예. 거고요. 지속적으로 변형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형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일본 열도의 이제 국토의 모양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카이 대지진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난카이 대지진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난카이 해구에서 어디에 무슨 지진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좋은 이제 예가 되는데 예. 동일본 대지진은 한반도에서부터 가까운 곳은 1,200km, 먼 곳은 한 1,5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동일본 대지진과 가장 가까운 일본 해안가 센다이 지역인데요. 네. 이곳이 동일본 대지진 남방향으로 한 7m 정도 끌려갑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해저면에서는 한 30m가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육지로 오게 네. 되면 센다이가 제일 가까운데 한 7m 끌려갑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일본 또 전역에서 강도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예. 그런 효과가 우리나라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 우리나라 울릉도에서는 예. 한 5cm 끌려가게 되고요. 예. 우리나라 백령도는 2cm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울릉도의 위도가 네. 한 5cm 밑으로 내려갔다라 본 거예요? 동쪽으로 끌려가 동쪽으로. 있고요. 예. 아. 백령도는 2cm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5cm, 2cm 별거 아니지만 한반도 내륙에서 보면 5cm, 2cm, 3cm가 늘어난 셈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가 3cm가 동서 방향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 3cm가 별거 아니지만 땅으로 보자면요. 견고한 입자로 구성된 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예. 이 입자가 느슨해지게 그렇겠죠. 되는 겁니다.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지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힘이 100이 쌓여야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이 한 힘이 90만 쌓여도 지진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네.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게 되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후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연결되면서 예. 한반도의 지진이 많아진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난카이 해구는 한반도가 더 가깝습니다. 예. 이 동일본 대지진이 한 1,20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난카이 해구는 1,000km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곳에서 규모 9.0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한반도가 보게 될 거고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지역에서 지진이 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걱정인데요. 네. 그건 따져보려면 과거에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이력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도부터 지진 관측이 기상청에 시작이 됐는데 1978년부터 지금까지는 규모 5.7이 제일 큰 지진이지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 가면요. 1952년 6.25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평양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일본 등에서 지진기가 있었는데 이 기록 자체가 있고 이건 그 당시에 그 지진 기록은
공신력 있게 인정이 되고 있는 네. 거고요. 분석도 현재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규모 6.2 지진이 최대 지진인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제 그 지진계 개발 이전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피해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규모 6점대 후반이나 7에 이르는 지진 같은 것들이 여러 나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 피해 기록을 보면. 예.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바로 그런 정도의 지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한반도에 이 지진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큰 지진이 시기를 앞당겨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걱정까지 같이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난카이 해구가 우리 지판까지도 자극을 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이 만약에 생기면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 기준을 보셨을 때 서울 대표적으로 피해 규모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상당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위험한 위험한 얘기가 건가요? 예. 위험한 얘기가 될 것 예. 같아서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서울 지역에서 조선왕조실록만 가지고 따졌을 때 예.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얼마냐를 계산한 적도 있어요. 아, 예. 조선왕조실록에 수도 서울에서 피해를 준 지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6개의 지진들이 피해가 큰 지진으로 사례로 꼽아지는데 그 가운데는 규모 6점대 지진들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나 예. 그 인근에서 발생한 것들이. 예. 그래서 그 지진에 의해서 지진동을 계산하게 되면 물론 예상한 대로 피가 크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견딜 만한 내진 성능을 갖췄느냐는 물론 이제 과학적인 이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여러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예.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많은 공공시설물들은 내진 성능을 구축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오래된 학교 건물이라든가 예. 이런 곳들은 지자체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못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예. 어찌 보면 만약에요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진 관련한 법규와 규정도 그거에 맞춰서 새로 수정을 다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나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이 0.2G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본에서 저렇게 피해를 보는 거 보고 0.2G를 0.3G로 상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지어지는 원자력 발전소는 거기에 맞춰서 짓도록 이제 규정이 바뀌었고요. 예. 기존에 운영되는 거는 0.3G를 견디도록 보강을 하도록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 사례나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느낌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내진 보강에 더욱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지진과 관련이 있을 법한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쓰나미고요. 하나는 화산 활동입니다. 먼저 화산 활동 먼저 여쭤보면요. 뭐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시는 많은 학자분들이 또 화산 전문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지진이 후지산 폭발을 더 촉진하거나 촉매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나요? 네, 그건 과학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어. 인도네시아 일대에 보면은 우리가 2004년 12월 26일 날 규모 9.1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 엄청난 지진 해일이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뭐 스리랑카,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해안선에 있는까지 지진 해일이 도착해서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진 해일로만 사망을 했거든요. 예. 당시에 이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예. 이 인도네시아 일대에도 화산이 되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판의 침강대를 따라서 지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는 화산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예. 많은 화산들이 수마트라 대지진 이후에 화산 활동이 가속화된 것들이 목격이 되고요. 이건 수마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지진파가 발생을 해서 이 마그마 방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예. 마그마 방을 크게 자극하고 흔들게 됩니다. 예. 그럼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압력이 증가하게 될 때 기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 기포는 화산 활동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 열도 내에 있는 화산들이 활동한 사례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난카이 해구는 이 후지산과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활화산이고 분화가 임박했다고 하는 후지산에는 좋은 영향이 당연히 없겠고요. 네. 어쩌면은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쓰나미는 저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그런 규모의 쓰나미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 지진 규모가 당연히 클수록 쓰나미가 커질 확률이 있는데요. 예. 쓰나미의 발생 원리도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네.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어야지만 되는데요. 예. 다만 그러더라도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다다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지하 30km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로 400km, 지하로 300km가 쪼개다 보니까 예. 해저면까지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저면을 쪼개면서 30m가 해저면이 솟구쳐 올랐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닷물이 순간적으로 30m가 솟아오른 겁니다. 400km나 되는 지역이. 예.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400km나 되는 지역에 30m의 거대한 물산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게 퍼져나가는 게 지진 해일이 되는 거거든요. 난카이 해구에서도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가 한 30km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큰 규모의 지진이 난다면은 비슷한 정도의 물의 올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고 예. 그게 바로 난카이 해구를 따라서 일본 남쪽 해안에 도달하게 될 텐데 당연하게도 지진 해일이 30m 정도 이상 되는 예. 해일이 남쪽 해안에 예상이 될 겁니다. 예.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가 우리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지진 해일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진에 의한 후속 효과, 그러니까 한반도가 끌려가거나 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바뀌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 몸살을 앓게 될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직접적인 쓰나미 피해는 어찌 보면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서 네. 걱정은 안 하지만 빈도나 이런 주기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 관광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일본에 관광을 갔었을 때 이런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진짜 뭐 극단적인 어떤 큰 지진 났을 땐 우리가 일본 현장에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정말 공항이고 뭐고 다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은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센다이에 있는 그런 공항들도 다 마비가 되고 일단 활주로가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철도가 다 끊기고 해서 보급이 안 되고 인명 구조도 수월치 않게 되거든요. 예. 도로가 다 파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거대한 지진을 만나거나 혹은 거대하지 않더라도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네. 일본은 그래서 지진 조기 경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파로 인해서 육지가 크게 흔들리기 전에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때는 경보를 듣자마자 여권 이런 거 챙기지 마시고요. 예. 고층 건물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층 공터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진파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이어서 내려갈 틈이 없다면 예. 건물 안에서 몸을 충분히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 탁자 밑 같은 데를 선호를 해서 숨으셔야 되는데요. 예.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문을 좀 열어놓고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지진파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게 되면 예. 나중에 문이 안 열려서 그렇겠네요. 탈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문을 먼저 개방을 좀 해놓고 탁자 밑 같은 데 몸을 숨겼다가 지진파에 의해서 흔들림이 멈추게 되면 빨리 대피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이 지진이 전진일 거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네. 더 큰 지진이 뒤따라와서 더 크게 흔들게 됐을 때는 미처 못 빠져나오면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지진 해일은 지진파보다 훨씬 느리게 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파는 초당 8km 속도로 오지만 지진 해일은 제트기 속도거든요. 네. 더 느립니다. 이것은 시속 한 800km입니다. 시속 800km는 엄청 빠른 것 같지만 지진파에 비하면 엄청 예. 느린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제트기 속도가 똑같은데 이 200km 떨어진 해안선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지진파가 해안선까지 도착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 경보를 일본 열도는 내리고 있거든요. 예. 동일본 대지진 때도 내렸고요. 네. 만약에 지진 해일 경보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이때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높은 곳으로 반드시 대피하셔야 됩니다. 지진 해일 경보가 나오면. 그럼 좀 모순되네요. 예를 들어서 지진만 난다고 하면 우리 뭐 지하로 내려가는 거 그렇죠. 많이 봤는데 네. 이제 해일이면 높은 데로 가라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난처한데요. 지진 해일 경보가 나왔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미 이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형편이 좋다면 내려오시되 예. 이 높은 동산 같은 데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좋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타고 멀리 도망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 해일을 목격하신 분이라면 이게 어렵다는 걸 아실 텐데 지진 해일의 전파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800km입니다. 네. 자동차 시속 800km 나오는 거 없거든요. 없죠. 그것 타고 멀리 빨리 도망가봤자 지진 해일이 집어삼키게 되는 예. 거고요. 가장 효과적인 건 짧은 시간 동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뒷동산 같은 데나 높은 어떤 산 네. 이런 데가 있으면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야, 정말 듣기만 해도 겁이 오싹 나고 진짜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주신 덕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오늘 알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이제 지진 주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초중고에서는요 법제화가 돼 있어서 예. 이제 의무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피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거라고 해서 방사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예. 선생님 지도하에 공터로 나가고 하는 것들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이런 지진 해일 대피소와 지진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내 집 주변에 어디가 지진 대피소가 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 놓으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일어날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